잘 쉬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회적 관점과 생리적 관점에 있는 노년사회학 이론과 노화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노인들의 이제 심리적 관점, 심리적 관점에 근거해서 노년기 발달 심리 이론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웠었던 다양한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프로이드부터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에릭슨은 다 들어보셨었죠. 이제 에릭슨이라든지 이제 레빈슨이라든지 헤비거스트라든지 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 발달 심리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 문제를 이제 바라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년기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이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감각 기능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 감각 기능이 뭔가요? 감각 기능. 우리 그 인체 오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을 썼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저 뭐예요, 요거? 시각이죠, 시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죠. 이거 뭐예요? 귀로 듣는 거. 청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냄새 맡죠? 후각. 그 다음에, 우리 그 입안에 있는 혀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각이라 하고요.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 이거를 이제 촉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체 오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감각 기능의 이제 변화가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감각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이 노년기에 이제 미치는 심리적 이제 영향들을 이제 한번 보면요. 먼저 우리 감각 기능이 이제 시각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눈. 우리가 제 눈이 이제 볼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쪼매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만해요. 실제로 눈을 꺼내서 보면 되게 큰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엷은 막이 끼게 됩니다. 투명하게. 그 뭐예요? 투명한 게 아니고, 불투명한 흰색의 이제 막이 끼게 돼요. 단백질 막 같은 건데, 그게 백내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백내장이, 대부분 다 오십니다. 빠른 분들은 50대에도 오고요. 늦어도 뭐 6, 70대는 다 백내장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내장은 근데 요즘에 의학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단백질 막을 그 레이저로 해서 다 걷어내요. 백내장 옛날에는 수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개안 시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바로 하고 바로 입원도 안 하고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에 이제 뭐 무슨 우리 그 김이 서리면은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잘 안 보이는 상태, 뿌옇게 보이는 상태가 백내장이 왔을 때의 상태. 그다음에 뭐 노안이 이제 오게 되면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뭐 책을 보는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시력이 감퇴가 되고 잘 안 보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집니다. 그다음에 무서워요. 우리가 어두울 때 왜 무서움을 느낄까요? 우리 인간은 감각 기능에 의존을 해요. 정보를 얻는데 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얻거든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서워요. 왜냐면 불확실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쵸? 잘 안 보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 있죠. 청각. 귀로 듣는 거.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뭐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우리 인체의 감각 기능은 조금씩 감퇴가 돼요.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잘 안 들리게 되면 이제 보청기를 끼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사람이 첫 번째 하게 되는 행동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잘 안 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게 돼요. 그리고 TV도 굉장히 크게 트시게 되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 소리도 막 고래고래 지르시게 되고 사람들이 저기서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들리잖아. 안 들리면은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제가 쟤네들이 저 며느리가 내 욕을 하나, 저 사회복지사가 내 흉을 보나, 막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이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을 느끼게 해서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뭐 그다음에 우리 혀가 있잖아요. 실제로 혀가 굉장히 길어요. 뭐 이렇게 뭐 짠맛, 뭐 단맛, 뭐 쓴맛,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부위들이 다 있는데 이 혀로 느끼는 이 미각도 이제 감퇴가 돼요. 감퇴가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짠맛을 느끼는 그 부분부터 감퇴가 많이 되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많이 치게 돼요. 소금을 많이 치게 되니까 이게 또 신체적으로 안 좋아져요. 뭐냐면 우리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잖아요.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체 기능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코 냄새 이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것도 이제 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죠. 네, 이렇게 감각 기능이 이제 감퇴가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이 불확실하니까 아, 제한된 정보만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위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능력의 변화. 우리가 감각 기능, 어, 감각 기능, 감각 기관이라고도 얘기하죠. 감각 기관, 이런 눈이나 귀, 이런 감각 기관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요, 정보. 정보를 받아서 이게 어디로 가요? 뇌로 가게 되죠, 뇌. 이 뇌로 가게 돼서 그 연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뇌로 연산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청각으로 받아들여서 뇌에서 연산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지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감각 기능이 감퇴가 되니까 당연히 지각 능력도 감퇴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골목길에 이래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바로 안 비키시는 경우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 일부러 귀를 막고 계실 리는 없겠죠. 이게 감각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니까 지각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에 차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능력의 변화, 뭐, 물론, 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 글쎄요.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적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기억력, 암기력, IQ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 능력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냐,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역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지적 능력이 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의 이제 변화. 기억력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감각기관 있잖아요. 감각기관에서 감각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감각 정보를 얻게 되면 그게 우리가 감각 기억이라고도 얘기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뇌로 들어오게 되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해서 이것을 단기 기억으로 이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감각 기관을 눈하고 귀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감각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저장이 돼서 단기 기억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가 그래도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복습이나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게 되죠. 어쨌든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이 감각 기능 자체가 이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정보가 제한된다라는 것이에요. 감각 기억도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드니까 기억을 할 수 있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과 창의력의 변화.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노인이 되어서 뭔가 배운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는 천차만별이에요. 나이랑 상관없이 개인별로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동기들 중에도 나는 지금 우리 학교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증 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나는 잘 학점 관리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명확한 동기와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학습을 하는 속도와 이런 게 월등합니다. 반면에 그냥 가만히 그냥 시간 때우듯이 졸업장 따가고 자격증 받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본인이 목적 의식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약간 이제 만학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중년 이상 되신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종종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본인이 목적이 다 있으세요. 그분들은 명확해요. 나는 이거를 해서 나는 취직을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대학 졸업장을 딸 거야라는 명확한 어떠한 동기와 목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해도 해요. 그런 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본인이 동기와 목표가 명확하신 분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봤을 때도.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 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자, 다만 이제 창의력의 변화. 창의력은 이제 또 이 개인 편차가 좀 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렇다.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창의력도 사람마다 개인별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창의력도 뭘 알아야지 창의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변화. 정서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서의 변화. 정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희노애락.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잘 표현을 잘 못하시지 않냐 이렇게들 많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우리 그 지난 일장에서 지금 노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백그라운드를 배웠었잖아요. 그분들은 보면 뭐 전쟁도 겪었었죠. 일제 식민지도 겪었었고요. 굉장히 급변하는 대한민국 거의 뭐 이 발전해오는 살아있는 증인분들이시잖아요.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희노애락을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감정이 자기가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절제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뭐 많이 놀래거나 하는 게 이제 뭐 틀리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기존 노인 세대들은 정서 표현이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몸이 건조하게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감정 절제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드시게 되면, 산전수전 이제 겪게 되거든요. 뭐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애도 낳아서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성숙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컨트롤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 우리 여러분들 기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성격, 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아동 발달 단계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아동기 초기에 이 성격은 완성이 거의 다 끝나요. 끝나. 정서 발달의 성격은 그때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기질이 성격은 잘 바뀌기가 힘들어요. 뭐, 물론, 뭐, 어떠한 큰 사건이라든지 계기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외에는 바뀐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성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바뀌시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본인이 이제 성격도 조금씩 바뀌시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일단은 내가 그 많이 아프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성격이 의존적으로 되는 경향을 좀 가지시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우울증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다가 이렇게 배우자가 또 사망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겪으시면서 또 이제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게 되니까요. 그거 외에도 이제 좀 성격이 좀 온순해지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도, 애착심도 또 많이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장소나 이런 데도 애착심을 많이 가지시게 돼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자신의 노년을 다 집에서 마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뭐 옷이나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해줘야지 이제 정서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사고나 이런 게 뭐야? 사고나 이런 게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잘 변하시지 않아요. 좀 경직이 돼 있어요. 경직이. 예, 그래서 뭐 그걸 뭐 우리들이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조금 에고이즘, 좀 고집도 좀 세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노년기에 우리가 발달 심리 이론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그 감각 기능 변화부터 성격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발달과업 이론, 뭐 그 다음에 정체감 위기대 유지 이론, 그 다음에 사회 Y 이론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뭐 에릭 에릭슨이 얘기한 발달 심리 단계. 이 에릭슨은 뭐를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발달 과업, 각 인간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수행해야 될 이제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발달 과업을 이제 그 인간 발달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제 8단계 마지막 단계인 그 발달 과제를 뭐라 그랬어요? 자아 통합. 기왕이면 긍정적 자아 통합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마지막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제 다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었고,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왔었고, 기타 등등등등.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아유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난 수고했다. 그리고 나의 자녀도 내가 잘 키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긍정적으로 자아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인생 헛살았다. 또는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뭐 후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뭐, 애를 좀 더 잘 키웠으면 얘가 뭐 더 뭘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생 무상. 그 뭐, 절망,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 그, 그 사람의 노년기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릭슨 같은 경우는, 마지막 8단계, 노년기 마지막 8단계라고 하는데, 그때 발달 과업을, 긍정적 자아 통합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팩 같은 경우도 팩이나 헤베거스트나 레빈슨도 다 비슷한 이제 발달 과업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자아분화, 신체 초월, 자활 초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 이제 에릭슨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비거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응. 음. 노년기에는 본인이 이제 이런 노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적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고, 배우자가 이제 죽음에 직면을 해서 이제 혼자 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 나로부터 다 떠나게 되고, 뭐 그러한 것에 이제 뭐예요? 본인이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성공적 노화가 이제 이 헤비거스트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빈슨 같은 경우는, 노년기에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행복해지는 조건들을 이제 노년기에 어떠한 여가 생활이라든지, 친구를 잘 사귄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친구라는 것은 뭔가 마음 터놓고 뭐 편하게 뭐 취미생활 같이 할 사람이라든지 얘기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떠한 종교. 우리 그 결국에 인간은요, 나이가 들게 되면 언젠가는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 그게 이제 종교에 있는 이제 뭐, 저 얘기하는 뭐 천국이나 뭐 무슨 극락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이제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노년기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우정 종교가 삶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또 레빈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에릭슨부터 레빈슨까지는 이제 발달 과업 뭐 이런 위주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정체감 위기 대 유지 이론. 그러니까 밀러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정체감 위기 이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야? 자신의 직업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어찌 보면 인생의 어떤 의미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뭐 40년을 근무를 해서 40년은 근무를 하면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거기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때까지 만들어왔던 인간관계가 거기에 다 묻어 있는데 그죠?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구멍이 생긴다는 거지. 이만한 구멍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슐리라는 학자가 이 정체감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체감 유지 이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이렇게 뻥 뚫린 이 구멍을 메꿔주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 참여를 하자. 그게 이제 인생 이모작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봉사라든지 뭐를 배운다든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건 계속 다 겹쳐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퇴직을 통해서 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에칠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회 Y론 같은 이 키퍼스나 이제 뱅슨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노인들의 노인들을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피드백, 환류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그냥 낙인 찍히고 그냥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자꾸 비판을 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안 좋게 바라보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2장에, 노인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이론들을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봐는 이제 노년 사회학 이론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화 이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년기 발달 심리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우리가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 배우시죠? 사회복지 실천론. 자,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시게 되는 게 뭐 다양하게 많은데 뭐 사회복지 실천 단계, 가치, 원칙, 뭐 이런 것들, 뭐 기술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시설에 뭐 실습을 하시거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내가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지? 그리고 뭐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냥 오면은 그냥 서비스 그냥 제공하면 되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클라이언트랑 내가 어떻게 처음 마주해서 이 노인이라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인테이크 초기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사정을 하고 요구 파악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운 거를 실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 개입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종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세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뭐예요? 그 대상이 노인이면 노인복지 실천이고 그게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 실천이고 아동이면 아동복지 실천이에요. 간단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그 사회복지 실천 분야 중에서 우리는 그 대상이 노인 그래서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는 그럼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뭘까? 그리고 노인복지 실천은 그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사회복지 실천이랑 단계가 똑같아요. 그 실천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냥 뭐 무슨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 처음부터. 자,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할지 이제 방법들이 나와요. 그게 개별적 이제 1대1로 하는 개별적 개입 방법 방식이 있고 1대 다수 여러 명의 이제 어르신들을 놓고 이제 개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은 뭐 사회복지 가치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가치 그 다음에 어떠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뭔가 실천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 제공할 때 어떠한 기술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할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핵심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그러면 목적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결국엔 뭐야?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상이 이제 노인이라는 것만 차이가 나지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명, 또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노인을 이제 대입을 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일단은 대상이 노인이겠죠?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원칙과 기술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노인이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노인복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대상이고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원칙과 기술을 적용을 해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을 노인복지 실천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의 실천 대상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인복지 실천의 대상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었죠. 좀 젊은 노인이 있고 조금 연세 있으신 노인이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 기능.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어르신들은 신체적 기능이 뭐예요? 좀 상대적으로 우리 젊은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같은 노인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거동도 어느 정도 되시고 거동도 어느 정도 되시고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노인.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정기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74세 이전 74, 75세가 안 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나이로 나눠놨는데 어쨌든 정기 노인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조금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배울 수도 있고 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활동이 어느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력 있는 노인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정기 노인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이시죠. 그리고 활동에 이제 지장이 있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제 우리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요양 서비스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겠고 이러한 정기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요양 서비스보다는 이제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죠. 교육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에 뭐예요? 들어가는 게 일단은 그 노인들을 존중을 해주는 존엄성과 그 다음에 노인이라고 해서 항상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삶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고 자, 노인들의 삶은 뭐예요? 노인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저의 삶은 저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본인이 주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알려드리는 거지. 최종적인 결정은 클라이언트인 노인들이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거대로 하셔야지 왜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다만 어르신들이 판단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알고 계시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충분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경제 활동을 이제 안 하시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시잖아요. 수입이 없어지시면 이제 뭐 연금 생활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80, 90, 뭐 70대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급이 되는 게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거 해봐야 뭐 몇십만 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삶이 넉넉하지가 않아.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내몰라라 하는 어르신도 많고 어,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뭐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사회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경제적인 능력이 뭐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없으면 전혀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소급자 어르신들, 그래서 생계급여, 우리 그 소급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어, 기초소급자라고 해서 옛날에는 통으로 돈을 다 줬는데 요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그건 부가적인 거고 대표적인 게 이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급여를 나눠서 줍니다.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그냥 통으로 그냥 돈을 다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커트라인에 안 들어가면 그냥 다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생계급여 받는 사람,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 교육급여 받는 이 그 기준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네 개 다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받고, 어떤 사람은 두 개만 받고, 어떤 사람은 세 개 받고, 다 틀려요. 좀 세분화됐죠. 그래서 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게끔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소급자 어르신이거나 그 다음에 좀 독거 어르신,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노인 돌봄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부부끼리 사는 가구들, 뭐 이러한 가구들이 우리가 봤을 때 딱 취약 계층이잖아요. 위기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접근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이제 실천을 하는데 그 대상을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좀, 좀 건강하신 노인, 덜 건강하신 노인,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 어느 정도 있으신 분,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 좀 나눠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휴, 안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그 많은 어르신들을 보고 어떻게 다, 뭐 예를 들어서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일일이 집에 다 가가지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노인복지 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그 직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회복지사는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여기 보면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요양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 사는 동네나 학교 올 때도 요양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버스 타거나 이렇게 오시다 보면 뭐 노인 주간보호센터 뭐
이거를 뭐 노치원 뭐 낮 동안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설 뭐 이름을 명칭을 좀 바꿔서 얘기하기는 했는데 뭐 이런 주간보호 서비스 센터 차들이 요즘 많이 댕겨요. 어린이집 차 돌듯이 요즘에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승합차 차량 뭐 경차들이 막 이렇게 아침에 많이 댕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그 요양원을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양원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몇 명이나 근무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아, 뭐 원장이 있다고 쳐요. 자, 원장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있겠죠. 사무국장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좀 체계가 좀 바뀝니다. 여기서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간호과장 그 다음에 재활과장 그 다음에 영양과장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이에요. 뭐 반드시 조직 구조가 반드시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요양원 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뭐야,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틀려요. 예. 자, 뭐, 기본적으로 원장, 사무국장이 근데 사회복지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명 사회복지사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과장. 사회복지 과장이 있어요. 사회복지 과장 앞에 밑에 이제 일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있냐? 실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그래서 실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 층별 또는 방별로 그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실제 케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식사를 이제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 사회복지사 하지 않아요. 요양보호사예요. 뭐 물론 사회복지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원래 직접적인 케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간호과장 간호사예요. 간호사 간호사 밑에 간호조무사가 있는 거고요. 조무사 재활과장,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과장,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사. 우리나라는 단체급식법에 의해 가지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50명 이상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단체급식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체급식소 신고된 데는 영양사가 근무를 해야 돼요.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영양사 면허 있는 사람 고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양사 밑에 조리사.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실제 어르신들 음식을 이제 조리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요양원 이래 봐도 실제 사회복지는 1명, 2명, 3명, 4명 많아야 4명에 뭐 4명, 5명 뭐 조직이 커지면 사회복지사 뭐 2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4명이에요. 근데 실제 요양원에 뭐 예를 들어서 60인 어르신들 정원이 60인 요양시설 같은 데는 그래서 교대하는 사람까지 다 하면 직원이 뭐 한 40명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회복지사 4명밖에 없어요, 4명. 그럼 나머지 다 뭐냐? 이렇게 뭐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절대 다수는 요양보호사가 차지를 하죠.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사만 근무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병원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잖아요. 그쵸? 병원이라고 해서, 의사하고, 간호사만 근무하는 곳이 아니듯이 사회복지시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이, 특히 이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곳이, 사회복지사만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있고, 간호사, 조무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1, 2급 있는 거. 여러분들은, 졸업하면 이제 2급을 무시험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시는데, 이제 1년, 만 1년의 경력을 쌓으시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볼 수 있어요. 이 1급 시험 합격률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꼭 따셔야 돼요. 꼭 따셔야 돼. 안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사회복지사도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케어복지사라는 자격증은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고요. 국가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1, 2급 말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요거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데 그 노인시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의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장애인, 노인, 아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문화도 있고, 출소자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별도의 노인복지 이제 이런 전문 자격증이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요양원이라든지 그 주간보호, 노인 주간보호 노인주간보호의 이제 치매, 전담, 이거를 지정을 받게 되면 여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전문 과정을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이제 뭐 시험까지는 안 보고요.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지 이제 그 치매 전담 이거를 통해서 뭐 수가도 더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노인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들도 이제 생겨나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 노인복지 관련된 별도의 자격증이 나올 예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지침이 뭐 어떠한 원칙 같은 거죠. 원칙 같은 거죠. 원칙 같은 건데 뭐 한 5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예요? 우리 이거는 꼭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이 어르신들을 뭐예요?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뉴스나 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뭐 노인 학대 일어났다, 뭐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일어났다,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일어났다 한 번씩 뉴스 접하잖아요. 그 학대가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 보육교사가 가리키는데, 그, 보육교사가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얘를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폭언이라든지, 신체적 학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나중에 별도의 이제 챕터에 노인 학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보여드릴 건데, 한 번씩 저번에 고령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학대를 했어요. 그게 이제 MBC에 떠가지고, CCTV 영상이 떠가지고, 이제 그 고령에 있는 요양원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 직원들도 다 졸지에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게 왜 학대가 일어나냐? 그 클라이언트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냐? 일단은 노인의 자율성을 높이 평가한다. 자, 여러분들, 자, 요양원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 한번 가보셨어요? 방문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딱 침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국그릇, 밥해서 아니면 식판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봉사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유, 어르신,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이렇게 다 떠먹여 줍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그냥 이래 누워서 완전 와상. 그냥 침대에 완전히 누워 계신 분들은 우리가 완전 와상 상태, 예, 누워 있다 한자인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자율성을 본인들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반찬을 내가 집어서 먹게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임의대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키우듯이 자, 이 반찬 좋으니까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떠먹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 노인 스스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사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사. 어떠한 물론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찾아오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왔겠죠. 문제가 있거나.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욕구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회복지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결국에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회복지사는 뭐를 하냐?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자원들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예요.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노인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복잡한데 그냥 내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노인이라는 그 존재는 뭐예요? 내가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노인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어르신 이제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이 있는데 그 요양원에 이렇게 관물대 같은 게 있겠죠. 어르신 이제 장롱하고 이제 그 서랍이 있을 거예요. 개인 물품을 두는. 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빨래를 하고 나면 그 빨래를 어르신 거기 옷장에 넣어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빨고 다 접은 옷을 내가 그 어르신 장롱을 내가 내 맘대로 열고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내 편의에 의하면 내가 그냥 빨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르신 20명 어르신들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입장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옷장을 열고 빨리빨리 그 빨래 다 한 옷을 빨리빨리 넣어버려야 돼. 그런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나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나의 장롱을 열어서 어, 보냐 이래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르신 물건을 만져야 되거나 어르신 그 장롱이나 개인적인 이런 것을 가방을 열어보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어르신, 내가 지금 빨래 개가지고 어르신 여기다가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열어도 될까요? 그러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겠다 이러면 냅두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 프라이버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막 서랍 막 뒤지고 휴대폰 막 뒤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인 개인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자,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가 1장에서 노인 세대, 그 다음에 뉴실버 세대, 그 다음에 에코 세대,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세대를 나눠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이성을 지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필요는 좀 있어요. 뭐, 물론 뭐, 아주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것까지 본인이 얘기하기 꺼려 하는 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지방에서 살았었고,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자, 그렇게 해서 어르신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강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 그 인파워먼트 강점, 관점, 실천, 뭐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건데, 어르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르신이, 아이고, 어르신 무릎이 안 좋으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셔서, 혼자 걸어 다니시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테이크 할 때 우리가 다 그냥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문제, 욕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기왕이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학력이 높으셨어. 그러면은 뭐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잘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설명을 해도 그죠? 그쵸? 뭐 이때까지 어르신이 살아왔던 어떠한 지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일제 시대 때 사셨으면 뭐야 일본어를 다 하시거든요. 뭐 그런 것도 어르신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적응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감정 통제도 더 잘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물론 그게 이제 치매나 이런 쪽으로 되면 통제 잘 안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특수 케이스고, 그 외에는, 오히려 더 잘 되실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랑 관계가 돈독해서, 어, 우리가 어르신과 연락이 잘 안 될 때 가족에게 연락하면 가족들이 어르신을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르신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끈끈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 대부분이 다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죠. 다 도와준다고, 뭐 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왕이면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집단으로 그냥 4인실, 6인실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1인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실이 왜 늘어나?
그 어르신의 독립성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 그 감각 기능이 이렇게 감퇴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력과 청각이 손실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말을 제가 좀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어르신한테 큰 소리로 명확하게 그렇다고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라 이 얘기가 아니고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어르신 예를 들어서 누구야 밥 먹어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르신께는 어르신 밥 시간 됐어요. 식사 시간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뭐 아니면 숟가락을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귀가 잘 안 들리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노인 학대 그리고 방임 또는 자기 방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노인 학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학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 이렇게 어르신들 팔목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뭐 허리라든지 이런 데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임은 뭐예요? 꼭 때린다라고 해서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는 아니에요. 어르신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안 주는 것도 방임인 거예요. 그죠? 어르신이 추워서 벌벌 떠는데 두꺼운 이불을 안 드리는 것도 그 학대예요. 그런 것들이 방임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르신들이 자기 방임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자기 삶을 비탄해서 자아 통합이 안 되신 거죠. 후회를 하시면서 자아 통합이 안 되니까, 내 삶은 살아서 뭐 하냐,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개인 위생도 엉망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방임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그 노인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과 이제 그 대상을 신체적과 이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지침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 실천 뭐 4단계 또는 5단계, 어떤 데는 뭐 6단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5단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어르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쵸?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단계별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